문재인 정부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구현했는데 총리께서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좀 아쉬운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를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해서 최저임금을 정권 초기에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게 성공했으면 계속해서 더 올릴 수 있었어야 될 텐데 집권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훨씬 낮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퉁치면 똑같았다 이런 비난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야 이건 좀 아픈 부분이다.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역시 부동산 잘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뭐 환경적인 문제든 상황 논리든 간에 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투기라고 목적이 밝혀지더라도 벌금 2, 3천만 원, 뭐 면직 정도 처분이라니까 사실은 몇억, 수억 대 그 수익 생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보고 뭐 구체적인 건 빼놓더라도 변창흠 장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뭐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아예 그냥 투기 아닌 것 같다라든지 뭐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지금 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정도는 크게 우리 총리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창흠 장관이 그렇게 뭐 이 문제와 무관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그 정서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1차적인 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네. 지시를 했거든요. 일주일 내로 1차 정보를 확보해라.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또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한다라고는 이제 확정을 한 상태이지만 지금 개개인에 대해서 미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조사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입장을 표명하시나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렇게 바로 그 다음 날 네. 총리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 때 1차적으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어쩌고 하는 데는 시간도 좀 걸리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만 가지고도 뭐 10번 송구할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당연히 그렇게 유감 표시를 하는 게 옳죠. 반대로 저쪽은 마지막으로 요즘을만 하면 LH공사 직원이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LH 직원이요? 이제 그러니까 LH공사에 다닐 뿐인데 물론 이제 투기 정보를 미리 뽑아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신도시 발표는 몇 달 전에 났어. 매입한 시점은 보니까 몇 년 전이라 하니 꼭 그런 인과관계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거꾸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반론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뭐 면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LH공사 직원들은 자기 사는 집을 1가구 1주택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는 거 말고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오얏 나무 밑에서 갓근 맨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은 이
비단 LH공사뿐만 아니라 네. 공직자들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직원들은 몸가짐을 잘 해야죠. 네. 그게 하기 싫으면 공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든지. 네.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바뀐 상태입니다만 그 이전 장관이 이 부동산 가격 들썩일 때 그때 했던 얘기가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수요가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처방을 내렸었어요. 그 이후에 몇 년이 흐른 후에는 공급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바뀌었다는 거죠. 판단은 바뀔 수 있으나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정보로 분석한 결과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였을 텐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판단이 잘못됐었는지 그 시스템의 결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바뀐 건 이해는 되는데 왜 과거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었는지 그 구멍이 찾아졌나요? 뭐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이 되죠. 이제 우선 이 유동성 과잉이다. 이제 그 경제 논리로만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것은 유동성이 너무 과잉인데 금리는 또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가진 분들이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간 것은 바람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2 증가량을 보면 이제 과잉 유동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유동성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이 정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게 아니고 계속 그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구 분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 가구 분화가. 네. 그러니까 가구가 분화되면은 별도로 집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니까 예상치 못한 그 수요가 더 폭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 그러면 그러니까 유동성 늘어나는 것도 이번 정부 이전부터 계속 늘어났던 거고 유동성은 매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치이고요. 네. 가구수 분포도 계속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을 하면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있어서 수요의 가장 기본적인 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보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넘치거나 알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보고가 잘못 올라간 건지 아니면 통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통계는 다 됐는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는지는 나중에라도 알아야 앞으로 그런 실수가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 유동성 증가나 가구 분화의 증가가 과거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2, 3년 전에는 이런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최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뚝딱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는 폭증을 하고 거기에다가 투기 수요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정부는 가만히 있을 거냐? 어떻게든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 공급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도 공급 문제가 있긴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보다는 좀 그 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을 대폭 확대하자. 그러니까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급을 늘려서 수급 균형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도 뭐 엄청난 규모의 공급 확대 계획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부가 현황을 제대로 원인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 조치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잡히긴 잡힐 텐데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드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리고 세 부담이나 금융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안정이 되겠구나라고 심리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가격도 안정이 될 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사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조금 좀 진정돼 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정말 그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공급량이 저대로만 늘어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LH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혹스럽고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은 어떻게든지 안정을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힘드신데 네네. 더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네.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향과 취지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살려서 네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게 원래 도시의 확대를 막자는 거였는데 이미 그린벨트를 뛰어넘어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괜히 더 넓어지잖아요. 지금 일산, 분당, 판교 이게 사실상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 거기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괜히 그린벨트 때문에 그린벨트만큼 띄워서 도시가 더 확대되어 버리니 그게 그렇다고 서울의 주변 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린벨트는 전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요? 전 국민이. 수도권만이 아니고 뭐 수도권도 우리 국민들이 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꼭 그 지역의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뭐 산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산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우리 서울은 지금 시내에 공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보다 먼저 문명 사회가 되고 선진화된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시내에 공원이 굉장히 없는 상태이죠. 네. 시내에.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가 시내 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시내 공원 역할은 안 하지만 시외 공원 역할은 하고 있죠. 거기는 차 없으면 못 가는 동네인데 어떻게 가서 공원 역할을 합니까? 그린벨트에 가서. 총리님 그린벨트 가서 휴식구 산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살해요. 그린벨트 옆에 왜 그래요? 뭐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기도 하고. 부동산부터 하는 게 아니었어. 예. 형이 살살하세요. 변창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거고. 예, 말씀드린 게 여전히 그린벨트는 의미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거다. 사실은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거든요. 네. 거기는 이미 이제 운동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대안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는 이제 아파트를 지키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린벨트 충분히 훼손했다. 네. 이제 좀 더 우리 후손들한테 더 훼손하고 말고는 다음을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맡겨두고 우리는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집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생각이에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해서 정부에 뭐 비판을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 유동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다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그 수단이 위험한 수단이 꽤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본인 사유재산의 불인정이라든가 소급 입법의 금지 원칙이 파괴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과거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인센티브를 줬던 게 등록 당시에 6억 원 공시지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속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법인데
그 법을 나중에라도 바꿔서 지금 가격이 올랐으면 부과하는 쪽으로 그래야 매물이 나올 테니까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최근에도 뭐 동자동 쪽방촌이나 뭐 영등포 같은 곳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다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내지는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그 정책하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건 뭔가 정책의 원칙 내지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게 좀 저는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소구입 입법은 적절치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은 임대업자들에게 과도한 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택과 관련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논할 때 이게 과도한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을 해주자. 그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이나 법을 믿고 임대업에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하는 게 옳지 않냐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저런 비판을 감수하고 최소한을 보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부작용이나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좀 조정한 것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그런 조정하는 과정이 합법적이었냐 그렇지 않냐 아니면은 국민적인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가능하면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상태에서 그 개혁도 하고 개선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투자의 수단 혹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장 이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바로잡혀야 된다. 투자는 다른 데 하셔라. 주식시장으로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하고 최소한도 네. 아파트나 네. 주택은 우리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보장하는 쪽으로 네네. 그래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투기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어느 사람들은 축제를 하는가 하면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발 뻗고 누울 데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은 글쎄요 그걸 뭐 이제 총리님 저희 질문이 부동산을 투자 대상이나 투기 대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법으로 인정했던 부분까지 훼손하면서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은 부동산 값 잡는 것보다 더 큰 대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최소한의 리드 타임은 드린 것이다. 그 디테일을 하면 최초의 법을 만들 땐 그 리드 타임이라는 제한도 없어서 즉 예를 들면 지금 한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 그 10년 동안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 국토부 장관의 물론 바뀐 법은 아닙니다만 그 중간에 법을 바꿔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뭐 그거는 리드 타임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이미 계산이 다 끝나서 집을 다 헐고 바깥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갑자기 도입해서 계산을 다르게 하는 서울의 뭐 둔촌 중공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공무원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근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원래 뭐 제가 정책을 많이 한 사람인데 자주 바뀌는 좋은 정책보다 오래가는 조금 모자란 정책이 더 낫다. 정책의 일관성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예, 신뢰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잠겨 있는 매물,
사실은 임대업자들에게 잠겨 있는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정부는 그걸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은 이런 신뢰 문제를 너무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 국민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신뢰 문제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 네. 선별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겨있는 매물을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이 조변 섞게 하는 식의 그런 네. 입법은,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장되는 기득권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법을 고치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죠.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입법부가 노 하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원래 기득권을 이렇게 보장해 주기로 해놓고 왜 법을 고치냐. 그것은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고칠 수 밖에 없다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뢰 문제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안 바꾸는 최소화하는 게 거지만. 좋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상한제 관련 이런 것들도 네.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대책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대책을 내느냐? 그러면 그냥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수습을 해야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는 거예요. 네. 네.